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30대 김진수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이유는 제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 인생의 멘토이자 존경하는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작지만 손님이 많은 백반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우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에 출근하여 영업 준비를 하시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가게를 오픈하고 마무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들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간호사분들도 밤에 일하시고 식사도 하고 퇴근도 하셨으며 보호자분들도 돌보러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단 하루도 가게 문을 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매일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실한 소문이 자자한 부모님은 모범적인 부모로 소문났으며 그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길을 걷는 중에는 그저 걸어다니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지, 가게들의 광고 깃발이 넘어져 있는지 확인하며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옆가게에서 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옆가게는 밤에 장사하는 술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술을 파는 장사꾼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돼지고기 껍데기와 같은 메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부터 점심 장사, 그리고 초저녁까지 일하셨고 8시쯤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마감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옆 가게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기진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로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옆 가게에서는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복 차림의 손님들이었고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싸울 이유는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나 부모님들과 유산 문제 등으로 싸웠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들었습니다. 저기저기 또 시작이네. 아휴, 그냥 냅두세요. 저러다가 말이. 어디 한두 번인가 얼른 끝내고 집이나 가야겠어요. 진수가. 기다리겠네. 사실 그런 싸움은 우리 부모님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근처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서 그런지 조문객들과 유가족들이 자주 술을 마시러 오곤 하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밖에서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또 싸우는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얼른 퇴근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선생님들 다른 분들 다 보시네요. 아직. 초저녁이 되자 술에 취해 얘기하는 것은 그만하세요. 자자, 가라앉으세요.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셨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가지만 싸우던 두 남자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걷어붙기만 했었습니다. 급기야 허공에 발차기 같은 행동이 있자 그 가게 사장님도 합세하여 두 사람을 막으셨다. 그런데 그 싸움은 보통이 아니었고 주변에 있던 의자들까지 날렸으며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급하게 나가 버렸습니다. 형제 같아 보이는 그들의 와이프들도 합세하여 혼란이 국면에 이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형이는 술을 너무 마셨는데 진정되지 못하고 술병을 휘둘렀고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깨진 파편이 아버지의 팔에 튀어서 팔에 10cm 상처가 생긴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아주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피가 흐른다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게에 계신 분들은 모두 놀라서 몇몇 분들은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수술을 받아 팔에 큰 상처를 남겨야 했지만 다음날 아버지는 의외로 회복해 일상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 김 사장, 아버지를 칭찬해 주어 아주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지닌 분으로 젊고 창조적이며 일대의 상권을 대표하는 사장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저 모습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바빠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전 형제가 없어서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에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길동아, 너희 엄마는 맨날 다 데리러 와. 응, 왜? 어떻게 그래? 일 안 하셔? 응, 우리 엄마는 일을 안 해. 그래, 부럽다. 유치원에 다닐 때 제 주양육자는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제 준비를 도와주시고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원도 할머니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할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지만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가게에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주말에도 가게는 보호자들과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서 딱지를 접고 한글 학습지를 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손님이 적으면 어머니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30분도 못 놀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신 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일에 완전히 혼자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잠깐 놀다가 집으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과자를 꺼내 먹으며 만화책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6시쯤 되면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서 어머니가 거시려고 했습니다. 진수야, 밥 먹자.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가게로 가서 항상 앉는 자리에서 저녁을 먹었고 다 먹으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매일이 심심했습니다. 분명 부모님과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식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얼굴을 볼 수 없는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것조차 몇 마디나 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더욱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에 문제가 발생하셨고 이모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몸을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매일 장사를 하느라 그런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치열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 모습이 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얘야, 사는 동안 몸 하나는 꼭 챙기면서 살아야 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재료를 손질하던 중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알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갑상선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를 끌어안고 맹세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아휴라고 아투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수야.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픈 사람은 어머니셨고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청소하시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 너무 심란해 하지 마라. 갑상선 질환은 수술을 잘 받으면 금방 회복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 말을 듣고부터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숙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왜 여러 일을 시키려 했는지, 또한 어머니가 어른인데 왜 이렇게 무신경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인 제가 울어대는 것처럼 보여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더 엄격했던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버지를 너무 미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고 어머니는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오전에만 일하시고 주일에는 쉬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어머니의 제안이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가 오후에 일을 도맡아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요록드리고 계시니 어머니는 오전에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미워했지만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속으로만 콧방귀를 흥하며 보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커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아버지는 그냥 일하는 분,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분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몰랐고, 일을 하는 마음가짐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이 좋아서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밑에서 외롭게 자란 것 같은 한기 가득한 청소년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지지리도 듣지 않는 못난 아이였어요. 이런 반성은 중학생 시절에도 지속됐었죠. 진수야, 숙제는 이미 끝냈니? 정말 다 해놓은 거 맞아? 그렇다면 왜 안 했어? 공부에 흥미가 없던 나는 맨날 만화방을 가서 만화책을 보거나 친구들과 오락을 즐기던 아이였어.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며 학원을 보내주실 때도 걸핏하면 소홀했고, 부모님에게 혼날 때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놀기만 좋아한 나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 크게 혼나기도 했어. 그때는 정말 엉망으로 시험을 봐서 아버지께서 웬만큼 안 하셔도 성적표를 보시고 갑자기 나를 불러서 김진수, 이리 와, 왜요? 왜 지금 왜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 너의 성적이 왜 이런 모양이냐? 고등학생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녀석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기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성적은 이렇게 엉망인 거냐고 대학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재미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대학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재미없어? 너 노력은 해봤어? 해보고 더 이상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임마, 대학을 가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아, 왜 갑자기 잔소리를 하는 거야?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뭐. 무슨 일로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는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잖아. 왜 갑자기 나에게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짜증나. 그날 제가 한 모든 말, 아버지의 표정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인생에서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한바탕의 싸움을 벌이고는 그것을 버려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던 것에 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답답했고 마음속은 쓸데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나는 그 날을 되뒤져서 자신을 후회하며 미워한 채로 남겼습니다. 사장님 중에는 마치 영웅처럼 모든 것을 손쉽게 처리하는 박사인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상점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시는데도 진정성이 넘치십니다. 만약 나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큰 손이 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분. 그날의 사고는 아버지의 성격 덕분에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미 발생한 사고였는데 아버지의 성품 덕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게 바로 앞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꽤 심각했는데 화물차는 전봇대를 완전히 깨트렸고 승용차는 전복되었습니다. 도로를 따라오던 또 다른 두 대의 차도 충돌에 휘말렸고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시할 수 없는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정신이 없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119에 신고를 했고 전복된 차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발을 떨며 차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우던 아버지가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차의 운전석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먼저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가 났다 판단하여 운전석으로 더불어 안전벨트를 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남자를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차가 폭발하여 안에 있던 남자는 사망하였고 아버지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근처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가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에 어긋난 마음이었고 어제만 해도 야구를 보시며 맥주를 마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있어서 믿기지가 않아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병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갔을 때 어머니는 몸을 옹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국이 가득한 채로 갑자기 수척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이 흘렀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수술실 앞에서 7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총 10시간이 걸린 긴 수술이 끝나고서야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수술이 마무리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의사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제게 처음이었고 그 순간 그 드라마에서 의사를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나 의사들은 처음 뵌 거였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땀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슈퍼맨 같던 우리 아버지가 움직이지도 말고 손가락이나 입술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아버지를 혼자 멍하니 바라보며 갑자기 내 인생이 모두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을까? 어렵게만 생각했을까? 왜 아버지에게 반했을까? 왜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모든 것이 후회되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잡아본 아버지의 손은 아주 거칠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고 흉터도 많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손이 너무 불쌍해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홀로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주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을 닦으며 혹시나 싶어 아버지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흰 추계간장을 조금 넣고 비벼 끼니를 해결하시고 아버지의 손톱을 잘라주시고 머리를 비겨주시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 병실에 불이 꺼지면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죽여 흐느껴 오셨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제가 학교 방학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를 간호하고 어머니를 돕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하루는 병실을 소등하고 어머니와 휴게 공간에 나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참 긴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수야,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겠네. 진수야, 아빠가 왜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찌 그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실이라면 어렸을 때 아프다던 일은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제가 아팠다는 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부모님 중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많이 아팠다고 말이에요. 선천적인 문제였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얼마나 장애가 남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혹시 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불편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죠. 일이 있었고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요즘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들 보험이 없었지요. 다 살아가다가 병에 걸렸죠. 뱃속에서 10달 건강하게 자랐던 사람이었다면 더욱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요. 부모님은 그것을 모르셨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2차례의 수술을 받고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고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몰랐죠. 왜 말 안 하셨을까요? 아마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안 나겠죠. 아빠가 말하지 말자고 했던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그때 너를 살리겠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발을 벗고 뛰어다녔거든. 병원을 알아보고 너를 간호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일해야 했어. 그러니까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결국 전셋집까지 팔아서 병원비를 갚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어. 하지만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고 받았고 이런 상황을 진수에게 알면 그녀가 자책할까봐 아빠가 걱정했나봐.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당부를 했어. 그게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야? 그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도 있었고 만약에 진수가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수술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던 거야?
생전 처음 듣는 그 이야기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저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애정이 별로 없고 일만 좋아하셔서 맨날 일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쟤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쟤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다시 희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진학을 앞둔 시기였고 어쩌면 많이 늦은 시기였습니다. 요구되는 기초 지식도 많았습니다. 부족했지만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방학 동안 아버지 옆에서 공부했습니다. 중학생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이 어려워서 그보다 낮은 초등학생 문제집을 구해 시작했습니다. 마치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매일 틀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러듯이 나 또한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저희 집안 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휴식 중이셔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셔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어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어머니께서 홀로 가게에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실까요? 아버지가 그런 채로 누워 있는데 엄마도 나가야지. 못해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먹고는 살아야지.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잠을 챙기시다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하시고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콜로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하고 조리하고 아침부터 몰려드는 손님들을 홀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장사를 마무리한 후에야 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손님들이 종종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먹으러 찾았다고 하더군요. 문을 닫아요. 저장은 안 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아파서 가게를 오래 볼 수가 없네요. 전보다 더 벌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장사만 해도 정리하면 4시나 5시쯤이 되었어요. 암을 겪으셨던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것마저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가서 어머니가 가게를 정리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벌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둘만 있었으면 한 달에 10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병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때는 좀 쉬게 해드리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에도 못 다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막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성적이 점차 올라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도록 혼을 내며 가라고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무조건 대학에 가자가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해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돈을 써야 하니까요. 최대한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1분 1초를 허투루 쓰질 않았거든요.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고, 시간을 쪼개어 알바하고, 시간을 쪼개어 아버지를 간호하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게일 하시면서도 아버지가 욕 한 번도 생기지 않게 관리하신 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의료진 분들도 모두 우리 어머니에게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개가족이 식물처럼 피곤해질 때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어머니의 원동력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오지 않을 것 같던 수능 날이 왔습니다. 학교 성적은 형편이 없었던 저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능 당일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들고 수능 장소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는데 2년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니라 시험으로 나의 미래가 좌지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아쉬웠고 긴장도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이 훨씬 많은 시험이었지만 무사히 시험이 끝났고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전문대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전문대에 간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날 너무 기쁘다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저 대학에 갔어요. 대학 합격했다고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다 바라매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2년 덜 다니지만 학비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죠.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시간도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일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면 6시부터 저녁밥이 식지 않도록 챙겨주시던 사모님이 계셨고 가끔 보너스도 주시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일주일에는 평일 5일은 그 호프집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병원 근처에 있어서 주말에는 함께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며 저녁 장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사장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 매출도 올려주시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차도에 계셔서 조속히 나아져야 하는데 그래도 두 분 모두 열심히 사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동네 슈퍼맨이 돌아오셔야 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주신 보람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장님들도 저희만큼이나 아버지를 걱정하셨던 느낌을 받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걱정되었어요. 홀로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기 쉬웠어요. 엄마는 항상 건강을 챙겨야 해요. 장사는 매일 하지 말고 주말에는 좀 쉬세요.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먹을 때마다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쉬세요. 알았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할지. 당신이 몸 잘 챙기고 건강해야 해요. 엄마, 우리 둘 다 건강해야 해요. 그렇게 발걸음을 애써 떨어지 않게 해서 군대에 가입했어요. 휴가 때마다 한 번도 놀러가지 않고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고 아버지를 챙겼어요. 더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했지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하고 1년 동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호프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호프집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다시 일하러 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매일 호프집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게에서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해 학점도 좋지 않았고 바쁜 생활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학교 생활과 일을 병행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만 하면 끝나는 곳이 아니었는데 조별 과제와 실습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교수님들과 친해지는 반면 저는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결국 학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빠질 적이 한 번도 없이 들어갔죠. 수업 한 번 빠를 때마다 돈을 얼마나 버리는지 계산해 보니까 무서워서 못 빠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막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답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더니 대학교 졸업생을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 만한 곳은 고정급여는 적고 인센티브를 주는 영업직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저는 영업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직과 정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는 가치 있는 장점입니다. 처음 일한 회사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한 후에 2살 연상의 선배가 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했는데 학력은 무관하다고 지원했지만 사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부장의 조카가 입사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결정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를 하며 더 나은 회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으로 삼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어 노래를 많이 듣는 것이 자신감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싫어할 적이 없었어요. 학벌이 좋지 않아서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고 토익 시험에서 800점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니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죠. 전문대조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빨리 지원했어요. 그동안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회사만 면접을 봤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면접을 보러 가면 단순히 일 면접을 보기만 했는데 중견기업은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고 지원자들도 많았고 정말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흥미로웠어요. 웅장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정말 남루 한 차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멋지게 머리도 정돈하고 각 잡힌 양복을 입고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나는 양복 살 돈이 없어서 그동안 아버지가 입으셨던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나보다 최고가 좀 더 컸습니다. 헐렁하고 오래된 색바른 양복에 주름진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대기실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5명씩 나가기 시작했고 곧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기실을 나가서 면접실 앞에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복도에 의자가 줄지어져 있었는데 그 복도가 정말 너무 조용해서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면접실 안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음 지원자 5분도 들어가실게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으로 손짓을 했고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앉자 5명들이 앉게 된 대로는 그 틈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키더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는데 면접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정장이 없었나? 면접관 몇 명이 키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확 빨개졌습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하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버렸습니다. 저랑 같이 면접을 본 어떤 사람은 영어는 물론 중국어도 잘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읽었습니다. 전문대음 성적도 별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스펙은 토익이 전부고 경력도 전혀 없으시네요. 내 실망스러운 얼굴로 다시 묻는 면접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그 말이 꼭 왜 너 같은 놈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한데 쟤를 무시하기만 하는 면접관들에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이다. 15기. 방금까지 실망스러운 표정을 던지던 면접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고 지금 7년 넘게 병원에 계십니다. 사고를 당하신 건 제가 1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랑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기 한 달 전에도 해싸웠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대들었던 후 한 달 동안 사이가 서늘해졌고 저는 여전히 노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매우 후회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할 걸,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 걸 그때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엄청 아팠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살리겠다고 전셋집도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다시 아프면 돈을 걱정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에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 줄도 몰랐고 아버지가 일이 좋아서 일만 하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지만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성적도 상승했어요. 먼 곳으로 갔다면 대학 4학년 때 대학교에 다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취를 해야 했고 생활비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 중에서도 재능에 맞는 학교를 찾아 다니기로 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대학 성적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갈 수 있는 직장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토익을 공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이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아주 느리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마치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 분들 중 몇 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가라앉은 면접장에서 저도 면접관 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면접을 끝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었습니다. 합격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본 후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욕심인 거죠. 다른 곳에 공고가 올라온 곳이 없나 전업 사이트를 다시 열심히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본 지 며칠이 지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 컴퍼니입니다. 김진수님께서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안내 전화드렸습니다. 솔직히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던가 그런 건가 했죠. 그러나 정말 합격이라고 나오니까 진짜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 합격하다니요. 제 진심이 전달되어 이것이 한 가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신 있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마케팅 팀이었어요.
제 전공과 크게 관련이 없는 곳이었지만 도전했습니다. 마케팅은 만약 잘한다면 다른 부서보다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된다고 생각했죠. 전공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용어나 기본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점도 있는데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있는 줄 몰랐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안한 건데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어요. 가끔은 단순한 것이 좋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가 대박이 났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 덕분에 하반기 매출이 3배로 증가했죠. 그때 첫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선배들이 저를 남몰래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상여금도 푸짐하게 받았고 어머니와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일 그만하세요. 이제 내가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병원비가 있고 가게 운영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엄마도 생각해야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알겠어. 그럼 주말에는 쉴게요. 평일에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문을 열어야 해요. 그래, 주말에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평일에만 장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 덕분에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 환자 보호자분께 받은 사과를 깎아주면서 저는 오랜만에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여보,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아빠 좀 봐봐.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다급하게 아빠를 부르셨어. 아빠가 눈을 움직였대.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봤지만 미동도 없다고 해. 처음에는 어머니가 착각했나 생각했지만 잠시 후 아버지가 정말 눈을 감은 채로 눈알을 굴릴 때 한쪽 눈이 실까지 떨어졌어. 어머니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일주일 뒤에는 아버지가 완전히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발가락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버지는 오른쪽 손가락을 다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했어.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더 힘을 내보자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기적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다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